얘들 안녕. 오늘은 이제 같이 사회 9랑 사회 10을 볼 건데, 사회 10은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 뭐 내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사회 9는 사회 10보다는 훨씬 더 시험 문제 낼 것도 많고,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아가지고, 나는 이제 사회 9가 훨씬 더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주의 깊게 볼 만한 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졌거든. 너희는 어떤지 한번 봐보자. 자, 읽어볼게. 1단락부터. 자, 계약은 두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다 해서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지. 계약 중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 당사자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효과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한데, 요게 이 글의 주제인 거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익을 주고받는 일반적인 계약과 달리 비교 차이점. 세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계약의 특징이라고 서술자가 대놓고 얘기했어. 이 글의 서술자가. 자, 근데 요 1단락을 통해서 얘들아, 우리가 많은 정보를 뽑아내야지 2단락 가서 훨씬 더 쉽게 독해를 하니까 조금 정보를 알려주고 넘어갈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두 당사자라는 말은 그 밑에 있는 채권자랑, 요 보이지? 채권자랑 채무자를 이 두 당사자라 그래. 또 이 채권자랑 채무자도 잘 익숙하지 그러니까 잘 못 들어본 애들을 위해 설명해 주면은, 채권자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야. 채무자는 쉽게 말하면 빚을 지은 사람이야.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뭐라 그래? 야, 일주일 뒤에 갚아 하고 끝났단 말이야. 이 상황에서 돈 받을 권리 나한테 있지. 그럼 내가 채권자고 친구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지. 그래서 채무자라 그래. 이해됐나? 그래서 계약은 원래 채권자랑 채무자가 생기게 돼 있지. 청약과 승낙이 합치함으로써.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보이지? 어떠한 여기 보시면은 어디 있냐? 이익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익을 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아까 예시 생각해봐 얘들아. 자,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그럼 이 친구는 이 돈을 자기가 필요한 데 쓴 다음에 난 다시 돈을 갚을 거 아니야. 뭐 이자를 쳐서 좀 갚겠지. 이자를 쳐서. 그랬을 경우에 빌려준 내가, 즉 채권자인 내가 그 계약에 대한 이득을 얻게 되겠지. 맞나?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야.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가 분명히 난데 내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인물이 이득을 보게 된다는 게 큰 차이점이야. 뭔지 알겠나? 반드시 요 이득을 누가 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 얘들아. 이득을 누가 보냐에 따라서. 요 지문 제일 마지막 단락쯤 가면은 뭐 이런 경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뭐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볼 때 반드시 이게 이득을 넘기는 건지 아닌지를 보라고. 됐지? 다음 단락.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낙약자라고 하고, 낙약자에게서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자를 요약자라고 한대. 체크해보자. 낙약자의 정의와 요약자의 정의가 나는데, 낙약자는 제3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 요약자는 낙약자에게서 제3자에게 채무 이행할 것을 약속받은 자를 얘기한다.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지. 밑에 예를 봐야 감이 와. 계약을 요청한 요약자와 계약을 승낙한 낙약자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다. 별표 치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요약자랑 낙약자가 당사자다. 앞에 일문단어로 따지면 여기 나오는 이 낙약자 같은 경우가 채무자가 되겠고, 요약자 같은 경우가 채권자가 되겠지. 물론 얘들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얘를 갖다가 대놓고 채권자라고 할 수는 없어. 왜? 얘가 이득 볼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줬거든 지금. 어쨌든 쉽게 말하면 그렇다고. 그 다음 넘어갈게. 그리고 계약으로 인해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수익자 동그라미 치시고,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한 게 수익자야. 그러면 수익자는 가만히 있다가 완전 제3자였는데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게 됐지. 누구로부터? 여기 있는 요약자로부터 수익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원래는 요약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인데 제3자에게 준 거니까 이 상태야. 즉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맺음으로써 이게 배경이야.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채무 이행을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까지야. 됐나? 자, 이제 수익자, 낙약자, 요약자 계속 이렇게 말하면 힘드니까 쌤이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구체적인 예시로 딱 지정을 해줄게. 낙약자가 보험사고 요약자가 우리 아빠야. 그리고 수익자는 나야. 근데 아빠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뭐 생명보험 이런 게 들 수 있잖아. 아빠가 돌아가셨다면 좀 슬프니까 뭐 엄청나게 큰 그 병을 얻으셨다. 뭐 신체적으로 되게 막 안 좋아지셨다. 이런 걸 예를 들어볼게. 자, 그럼 아빠가 이제 이 일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이제 보험을 들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빠가 실제로 뭐 다리가 다쳤어. 다리가 없어졌어 이제.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주겠지. 누구한테? 아빠한테. 이게 일반적인 계약이야. 근데 아빠가 이런 걸 해놨어. 뭐 사망보험을 들어놨어. 자, 내가 죽게 되면은 내가 낸 이 보험료에 대한 그 보상금 이제 보험금은 우리 아내에게 줘라 또는 아들에게 줘라. 아들이 나에게 줘라라고 이제 지정을 해놨단 말이야. 요게 바로 지금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된 거지. 왜? 돈을 낸 사람은 아빠인데 그 돈에 대해서 보험금에 대해서 수익을 보는 자는 나니까 제3자니까. 이해됐지? 자, 여기서도 그런 걸 얘기를 한다.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가 여기 나왔으면 납부하는 이는 이 지문으로 따지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요약자가 되겠지. 아빠. 보험금을 자신이 아닌 제3자 누구가 되겠어? 여기서는 수익자가 되겠지. 쉽게 말하면 예시로는 나, 아들. 이 수령하도록 보험계약을 맺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는 요약자 나와 있네. 보험사는 낙약자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제3자는 수익자라고 할 수 있다. 낙약자와 요약자의 관계는 뭐라 그래? 보상관계. 쉽게 아빠랑 보험사와의 관계가 보상관계야.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보상관계가 있어야 돼. 뒤에 읽으면 알겠지만 이 보상관계가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이게 없으면 즉 아빠랑 보험사 간의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수익자인 나랑 보험사의 관계도 없겠지. 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대가 관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아빠랑 나의 관계, 부자지간 또는 부부지간 이런 거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요약자가 자신이 취득할 권리를 수익자에게 주는 원인이 되겠지. 얘는 내 부인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겠다. 얘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대가 관계고. 이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중요하겠지. 이 관계는 뭐다? 계약 내용에 포함이 안 돼. 그러므로 대가 관계에 문제가 있더라도 계약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어. 뒷불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관계는 있긴 있지만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안 주는 게 대가 관계야. 그 다음 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자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낙약자의 관계를 급부관계라고 하는데 이는 보상관계의 법적 효력에 의존한다. 즉 접속사 또 나오고 보상관계가 무효가 되면 급부관계는 자연스레 소멸한다. 아빠랑 보험사 간의 관계가 끊어졌어. 그러면 보험사는 나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겠지. 아빠가 해지해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이 급부관계는 보상관계에 따라가는 약간 똘마니 느낌이야. 얘가 있어야 얘가 존재하는 거고 얘가 없으면 얘는 존재하지 않아. 얘는 겉절이 뭐야? 이 계약과 아무 관계가 없어. 계약 내용에 포함도 되지 않는, 계약 성립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없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다. 됐지? 자, 그 다음 단락 보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유효한 보상관계 외에도 계약 내용에 제3자가 직접 권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야 한대.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3단락의 소주제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 이거야 지금. 즉 뒤에 넘버링을 해보자. 한 3가지 있어. 계약 내용 안에 급부관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야. 급부관계는 뭐였어? 앞에 봐봐. 오씨, 앞에 봐봐. 급부관계가 뭐라 그랬어? 여기 보면은 수익자랑 낙약자의 관계 보이지? 그러니까 나랑 보험사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계약이 성립되고. 그 다음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 체크해볼게. 두 번째, 제3자가 이 계약으로 인해 새로운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어야 돼. 이해됐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다는 말은 아까 1단락에서 설명했듯이 이득을 말하는 거야 얘들아. 채무를, 의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득, 권리를 취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자,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뭐도 있어?
유형재산도 있고 무형적인 것도 포함이 된대. 이 두 개를 취득할 수 있다.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익자가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래. 그럼 어떻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직접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까지야. 중요하겠지. 별표를 쳐놓자. 쉽게 말하는 뭐다? 보험사한테 직접 수익자의 내가 가서 저 보험금 타겠습니다. 보험금 주세요라는 의사표시를 해야지 그 권리를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떤 권리? 제3자로서의 계약의 권리 말이야.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갈로 쳐놓을게. 두 가지 대비할 거야.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말이야.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없으므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나 설립 중인 법인도 수익자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당장에 아빠가 그 보험사랑 계약을 할 때는 나 이거 무조건 우리 아들한테 줄 거예요 라고 확정될 필요가 없어. 근데 확정해도 된다는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상관없어. 근데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말이야. 수익자가 특정이 돼야 돼. 이건 너무 뻔한 말이지. 야, 수익을 그러니까 그 수익에 대해서 누군가 받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정해지지 않으면 줄 수가 없잖아.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권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까지야. 됐나? 자,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있지. 밑에 부분 읽으실 때는 총 3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독해를 하고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 얘들아. 첫 번째 경우 뭐라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익자가 필요한가? 특정돼야 되냐?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수익자가 특정돼야 되냐? 마지막. 그러면 수익자가 등장해서 특정되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권리 관계가 어떻게 변하냐 이거야 지금. 누가 짱이야? 수익자가 짱이야. 일단 표시를 해버리잖아? 그러면 아무리 아빠라도 나의 권리를 변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빠랑 아들 싸워가지고 이 계약 변경하고 싶으면은 내가 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에 보험사한테 가서 계약 다시 하자라고 해야 돼. 그래야지 변경할 수 있는 거지. 너무 슬프네. 그거는. 넘어가 볼게. 자, 계약 당사자에게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나 협박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상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대. 어떤 경우에? 사기나 협박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의 동의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항상 주어를 잘 봐. 계약의 당사자라 그랬어. 수익자는 아무 권리가 없다 얘들아. 아빠랑 보험사 얘기하는 거야. 낙약자, 요약자 말하는 거야. 낙약자, 요약자 중 한 명이 아무나 일방적으로 취소권 행사해도 돼. 또한 플러스 두 번째 경우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두 번째. 아예 약속을 안 지켰어. 아빠가 보험금 납부를 안 했던지 아니면 아빠는 보험금 납부를 잘했는데 이 보험사가 아들에게 수익금을 안 줬던지 아무튼 나머지 계약 당사자가 또 동의 없이 해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수익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쉽게 말하는 다시 바꿔볼게. 아들이 돈 받겠다 했는데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대금을 안 지급한 경우 아빠가 해제할 수 있다고. 이걸 해제랑 체결과 해제는 누가 한다? 무조건 아빠랑 보험사, 요약자, 낙약자 하는 거야.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딱 나오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낙약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어. 아들이 해제할 수는 없고 낙약자와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말이야 되돌릴 권리도 없다. 아무 권리도 없지. 권리는 언제 생겨? 내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만 나의 권리가 생기는 거지. 수익의 의사표시 전에는 얘도 약간 아무 권리도 없는 쩌리 같은 거지. 대신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 자, 요 경우가 지금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힘들 텐데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 자, 내가 아들이고 아빠가 나를 위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보험사와 체결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기한이 딱 돼가지고 내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어. 그럼 이제 보험사는 나한테 이제 돈을 주겠지. 요걸 어떻게 했냐면은 매달 100만 원씩 아들에게 주라라는 계약이었어. 그럼 이 보험사는 나한테 매달 100만 원 줘야 되지. 나는 그거를 믿고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딱 들어갔단 말이야. 집을 이제 월세로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1월은 잘 줬어 나한테. 2월도 잘 줬어 100만 원. 근데 3월에 나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어. 이럴 경우에 나는 이 돈이 없으면 여기 쫓겨나야 되지. 그래서 쫓겨나게 돼버렸어 이 집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 낙약자 보험사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받았잖아. 여기에 대해서 나는 보험사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누구한테?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 한편 잘 봐. 계약 해제 시에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것이 있더라도 수익자에게 반환은 청구할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청구해야 된대. 이게 뭔 말이냐? 또 바꿔보자 쉽게. 아까랑 똑같은 예시다. 그 100만 원 받기로 했어. 잘 봐. 계약 해제 시인데 낙약자가 이미 수익자에게 채무를 이행한 게 있대. 아까 예를 생각해봐. 1월 달도 난 보험금 잘 받았어. 2월 달도 100만 원 잘 받았는데 3월 달에 갑자기 아빠 또는 요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뭔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게 됐어. 그럼 보험사는 약간 짜증나지. 이유가 뭐겠어? 이미 1월 달에 2월 달에 이 수익자한테 돈을 이미 줘버렸는데 이 계약을 해지해 버렸잖아. 이런 경우잖아 지금. 이행할 것이 있는 거잖아. 이럴 경우에는 말이야 보험사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는 할 수 없어. 즉 보험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네 1, 2월 달에 돈 받았지? 그 돈 다시 토해내. 이게 안 된다고. 대신에 뭐 할 수 있다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말이야 요약자한테 청구해야 돼. 나 너희 아들한테 이미 200만 원 줬다. 다시 내놔 할 수 있다고. 이해됐지? 자, 요거 두 가지 경우가 별표 쳐놓고 특이한 경우니까 잘 이해해 놓도록. 다음. 그 계약과 관련을 맺고 있는 대상이 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닐 수 있으므로 유의를 해야 된대. 주의해라. 예를 들어부터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다 읽지 않을 건데 내용 설명만 해줄게 얘들아. 채무자인 A가 말이야 그 권리 그러니까 채무자라 하면 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빚을 진 A가 돈을 빌려준 B에게 줘야 할 금액을 C가 대신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A가 C가 체결하고 B가 동의했다면 A가 B에게 행해야 할 무 보이지? 채무가 C에게 넘어간 거지. 즉 뭐다? 이득이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니라 의무가 넘어간 거야. 의무가 넘어간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 이거 되게 위안이야. 말 자체도 웃기잖아. 얘를 위해서 빚을 준다고? 이건 개오바지. 권리를 줘야지 얘를 위한 거지 의무를 주는 게 아니라. 이해됐지? 그냥 그것만 알면 돼. 그냥 넘어갈게.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위해 회사와 재취업 약정을 맺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적혀있는데 여기도 뭐 낙약자, 요약자, 수익자 따져보면은 노동조합이 얘를 위해서 회사랑 취업 약정을 맺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당사자는 노동조합이랑 회사가 계약의 당사자겠지? 맞나? 그러면 노동조합이 이런 요구를 하고 얘는 그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랬을 경우에는 얘가 요약자가 되고 얘가 낙약자가 돼. 그럼 얘가 얘한테 돈을 주겠지? 뭐 이런 거야. 그럼 근로자는 수익자가 되겠고. 자, 이때 근로자, 수익자, 조합은 요약자 뭐 나와있네. 괜히 읽었다. 어떤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 당사자와 제3자의 권리 및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주체 또한 달라진다. 아까 많이 나왔었지? 앞에도. 뭐 이때는 뭐 요약자가 책임져야 되고 요때는 뭐 낙약자가 책임져야 되고 이런 게 있었잖아.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아세요 하면서 끝난다. 이건 잘 알았나? 아직은 이런 계약을 할 리가 없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고 돈을 벌게 되면은 이거를 할 수도 있지. 나도 아직 안 해봤다 근데. 됐지? 자 그러면 자 문제 풀고 그 내용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자. 1번 문제.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개 쉽다. 1번. 이거 방금 전에 마지막 단락에 나왔던 거라서 1번 풀기 너무 쉬웠지?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요약자가 될 수 있지. 여기 봐봐라. 여기서 누가 요약자래? 노동조합이 요약자래 지금. 노동조합이잖아 조합. 그러니까 단체니까 단체도 요약자 될 수 있지. 그래서 바로 1번. 2번 문제. A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A도 요 뒤 앞에 있었는데 이러한 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래. 이유 간단하다. 권리 취득한 게 아니라 빚을 취득해버렸잖아. 그래서 2번. 권리를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저거는 아니다. 3번 문제. 기획에서 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요 니은이 뭔지 한번 보러 넘어가 볼게. 니은 봐봐라. 대가관계 뭐지? 대가관계 누구랑 누구래? 요약자랑 수익자 뭐지? 요약자랑 수익자. 아빠랑 아들 관계, 아빠랑 아들 관계. 요약자 수익자 관계는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어디 잘 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가관계에 문제가 있어도 계약 성립 여부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됐나? 그래서 니은이 소멸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효력은 사라지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어. 대가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다. 됐지? 마지막 4번 문제. 갑은 대금을 주고 을의 토지를 사기로 했어. 갑 나오고 을 나오고, 을은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결정하고 사회단체인 병에게 허락을 받아. 병 나오고, 갑이 토지의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게 했지. 그럼 요 관계에서 우리 다 적어보자 얘들아. 갑은 돈을 줘야 할 의무가 있고 을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지. 그래서 갑은 이 지문 내용으로 따지면 낙약자가 되겠고 을이 요약자가 되겠지. 얘가 권리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권리를 누구한테 주겠대? 병한테 주겠다고 했으니까 제3자인 병은 이 수익자가 되겠지. 어쨌든 요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된다. 갑과 을은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보이지? 야, 3개월 안에 무조건 갑, 네 병한테 돈 줘라고 한 거지. 답이 3번이었어.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 수익 의사 표시를 했으면 이제 뭐야? 확정이 됐지. 수익자 확정이 됐으니까 돈 줘야 돼. 갑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지. 그러면 을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요건 좀 빡세니까 1, 2, 4, 5 풀어줄게. 1번은 병이 수익 의사 표시를 한 후라도 변경할 수 있다. 권리 변경 안 되지. 아까 뭐라 그랬어? 수익자가 의사 표시를 한 후에는 그 계약 당사자가 얘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다 그랬고, 2번 병의 동의 없이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병은 갑에게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아니지. 수익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 되돌리는 권리도 없다 그랬다. 그 본문에 나와 있어 얘들아. 2번은 그래 틀렸고, 4번 협박에 의해 계약을 맺었으면은 취소할 수 있어. 협박은 취소할 수 있어. 5번 갑이 토지를 인도받고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좀 쉬웠네. 미안하다. 자, 그러면은 그 지문 정리하러 넘어갑시다. 지문 1부터 넘어가자. 지문 1의 그 주인공은 누구였다? 지문 1의 주제는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는 그냥 계약에 대한 지문이었지. 요 계약의 정의부터 적고 넘어가자.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에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을 때, 의견 합치가 됐을 때 생기는 걸 이제 계약이라고 해,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의 주인공인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해서 적어봐야 되지. 그럼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냐? 쉽게 말해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데, 얘들아, 나는 이제 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채무자라고 적는데, 이 글에서는 이 채무자라는 말 말고 그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지. 이 낙약자라는 용어를 써. 그래서 채무자 또는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게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오해하지 마라 얘들아. 낙약자는 그러니까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걸 채무자라고 보통 불러. 넘어가 볼게. 2단락 가보자. 2단락은 계약 당사자랑 제3자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는 당연히 보험사랑 아빠라 그랬지. 그래서 계약 당사자에는 낙약자가 있고, 그 뒤에 요약자가 있어. 낙약자는 다시 채무자라고도 하고, 요약자가 있지. 요약자가 원래는 채권자였지. 그렇지. 얘들 둘이 있다. 그 다음에 요 글에서 특이하게 나온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는 아니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수익자라고 하지. 수익자. 이 수익자가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낙약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야.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사람이야. 대체 요게 2단락이었어. 그 다음 2단락에서 이제 나온 게 그 거의 뭐 열거 방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관계 해가지고 쭉 적었었잖아. 그래서 그거 적어볼게. 첫 번째부터 보상관계라는 게 있었지. 보상관계. 계약에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보상관계가 제일 중요했어. 보상관계는 그 누구랑 누구냐 했을 때 낙약자랑 요약자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하지. 보상관계. 두 번째는 대가관계야. 대가관계. 아까 문제에서 나왔지만 대가관계는 이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지. 쉽게 말해서 요약자랑 수익자의 관계야. 아빠랑 아들의 관계라고. 요 관계라. 요 관계. 그래서 이 대가관계에서는 쉽게 말하면 요 요약자가 수익자에게 권리를 주는 거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갖다가 제3자인 수익자에게 넘겨주는 거잖아. 세 번째는 급부관계야. 급부관계는 낙약자랑 수익자의 관계지. 보험사랑 아들 간의 관계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두 사람의 관계.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그 조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위에서 나온 그 보상관계가 무효가 된다면 말이야. 보상관계가 무효가 된다면 급부관계는 자동적으로 그냥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급부관계의 여부는 이 보상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1단락과 2단락이었어. 자, 그러면 3단락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단락에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에 관해서 적어볼게. 요건. 요건 좀 긴데 어떻게 적지? 이렇게 쭉 적을까? 밑에다 적을까? 가로로 쭉 적어야겠다. 적어볼게. 일단 첫 번째, 유효한 보상관계는 있어야 되지.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관계니까 보상관계 당연히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제3자가 권리 취득이 가능해야 한다. 가능해야 되고, 세 번째, 급부관계는 기본이지. 급부관계가 맺어져야 된다. 까지. 됐나? 요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는 권리에 관해서 나왔어요, 얘들아. 그치? 권리에 관해서. 같은 단락인데 조금 다르게 나왔지. 권리는 유형의 재산도 권리에 포함이 되고, 또는 이제 무형의 재산도 권리에 포함이 되는 거지. 유형과 무형의 재산이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쉽게 말하면 돈, 건물, 토지이고, 무형은 노동, 요런 걸 얘기한다. 그래서 요 정도를 얘기하는데, 요 이제 권리의 확정에 관해서도 알아야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권리가 확정됩니까? 수익자의 권리가 언제 확정됐냐 했을 때 딱 하나지.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면 되지. 내가 그 수익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버리면은 그냥 권리가 확정된다라고 그랬다. 요 순간,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이 수익자에게는 무적 권리가 생겨. 어떤 권리?
요약자 그리고 낙약자가 이 수익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지. 쉽게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수익자의 권리를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고 확정 딱 지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수익자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발생되는 그러한 권리의 변화들이지. 그다음 두 개로 나눠서 자 해볼게. 계약 체결 시랑 그 다음에 권리 취득 시가 조금 차이가 있었었지. 그 수익자가 확정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그래서 계약 체결 시는 수익자가 특정될 필요가 있었나 없었나? 이거는 특정될 필요 없었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도 괜찮고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법인도 괜찮고 그치? 근데 하지만 권리익 취득 시에는 반드시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특정되어야 된다라고 했어. 됐지? 이게 3단락 끝. 3단락 끝. 자, 4단락 넘어가 보자. 4단락은 계약의 파기에 관한 거였지. 계약 파기에 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였어. 계약 파기는 이 책에서는 지금 그 두 가지 경우로 줄여서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기랑 협박 같은 거잖아. 사기나 협박을 당해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 취소 가능하다.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그 계약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취소 가능하다. 됐지? 그래서 이 두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까지야. 그 다음 좀 더 넣어볼게. 밑에다가 이 수익자에 관한 내용이 조금 더 적혀 있었지. 본문에 수익자. 얘는 제일 권리가 제일 없는 애지. 얘가 계약 해제 권리는 얘한테 없어. 얘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해제 권리도 없고 또 해제한 계약을 복구할 권리도 없어. 다시 되돌릴 권리도 없다고. 아무 권리도 없어. 단 뭐만 있다. 피해가 있다면 내가 있잖아. 이제 판서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만 적는데 너희는 필기하실 때 그냥 피해가 아니라 이 누구냐? 그 낙약자가 그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수익자의 피해 있지. 낙약자가 약속 안 지켜서 발생한 내 피해 있지. 그거 말하는 거다. 그래서 피해가 있다면 낙약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야, 네가 약속 안 지켜서 내가 피해봤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요 낙약자에게도 더 있었지. 자,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 해지 시에 이미 내가 수익자에게 나의 채무를 이행해버린 게 있어. 이행한 경우 있지. 그럴 경우에 누구한테 반환 청구해야 돼?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다. 맞나? 요거까지 하면 끝이다. 그 뒤에 물론 얘들아 5단락이랑 6단락 더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정리할 만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내가 굳이 정리해 넣지 않았고 혹시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아까 계속 설명했던 건데 그 채무가 넘어가는 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지. 그게 이제 5단락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 경우 예시로 나왔고
$6 뭐 노동조합 뭐 나와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앞에 내용과 다 똑같아가지고 굳이 정리 안 했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 하고 사회 10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는 사회 10을 보러 넘어가 보자. 사회 10. 자, 1단락부터 봅시다. 1단락. 자, 국제 정치와 관련된 뉴스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이때 말하는 지정학은 무엇일까라고 해서 지정학이 이 글의 주제라는 건 알겠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시작을 하지. 지정학은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한 국가의 역사나 그 국가가 처한 국제 상황 등이 지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 적혀 있으니까 지정학의 정의부터 밑줄을 쳐볼게.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니까 단지 그 나라가 위치한 그 지리적 위치가 그 국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지금. 지정학적 변수로는 위치, 크기, 기후, 뭐뭐 등 망라된다. 지정학에서는 나라의 위치가 지금과 달랐다면 우리나라의 역사와 상황이 지금과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그러니까 쉽제. 지정학자들은 어느 한 국가의 정치적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주어 찾아보자. 국가의 정체성이나 행위가 지정학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가가 예를 들어 볼게. 앞에서 뭐 한 번에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는 소를 먹지 않고 소를 숭배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슬람권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즉 이 정체성이나 그런 행위들이 말이야 그 나라가 위치한 그 지리학적 위치 또는 지형, 기후, 이 인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라고. 이해됐나? 계속 읽어볼게. 따라서 지정학적 접근은 어느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고 그들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적 기초를 찾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래서 따라서 뒤에 지정학적 접근은 자주 등장한다. 인과관계를 이제 망라하기 쉬우니까 그런 거지. 이대로 넘어가 볼게. 라첼이라는 학자는 정치지리학이라는 책에서 본격적으로 그 지리적 조건을 근거로 국가를 분석했다. 다윈의 진화론을 추종하던 라첼은 국가를 공간에 기초한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체크할게. 국가를 갖다가 유기체로 보고 국가가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국가는 땅에서만 성장할 수 있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국가에게 땅은 엄청 중요한 거야. 그에 따르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 또한 대지에 접합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사람이 하늘로 날아다닐 수는 없지. 그래서 국민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국민과 대지는 불가분의 관계다. 나눌 수 없는 관계라는 거야. 그는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를 인체에 비유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체에 비유한다는 말과 그 위에 유기체란 말이 같다고 보시면 된다. 그냥 이렇게.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국가도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각기 다른 기능을 하면서 그리고 부분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보았다. 주어 찾아보자 또. 인체에 비유하면서 국가도 각 부분이 다른 기능을 하고 부분과 전체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성장과 진화를 거듭한다고 보았다까지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들아 여기서는 성장과 진화밖에 안 나와 있지만 국가가 쇠퇴하는 것도 이게 말이 돼야 된다.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분명히 국가를 인체에 비유했지. 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정 나이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다? 노화가 시작이 되지. 국가도 마찬가지로 각 유기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하고 영향을 주고받는데 어떤 기능이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면은 국가도 점점 쇠퇴해서 망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성장과 진화라고만 적혀 있더라도 쇠퇴까지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계속 읽어볼게. 그리고 지리적 공간은 그러한 유기체가 확대 성장하는 장이며 힘을 통해 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무엇을 지리적 공간은 말이야. 획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공간 확보를 위해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고 하였다까지야. 밑줄 쳐보자. 그리고 뒤에 이 지리적 공간은 성장의 장이고 힘을 통해 지리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국가는 뭐 해야 돼? 잘 봐.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공간이 필요하지. 성장의 장이 지리적 공간이니까. 모든 유기체가 그러하듯이 국가도 성장하고 싶어 하니까 성장하려면 뭐다? 지리적 공간이 더 필요한 거야. 지리적 공간이 넓을수록, 많아질수록 성장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힘으로 지리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그 지리적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된다고. 왜? 공간을 확보해야지 성장할 거니까. 라첼로 대표되는 독일의 지정학의 정통이가 받은 카를 하우스호퍼만 동그라미 칠게. 도입한 지정학의 개념은 나치 독일이 추진한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되었음. 팽창 정책의 기초가 되었대. 나치의 팽창 정책이라고. 그럼 나치가 왜 팽창 정책을 펼쳤다 생각하겠어? 하우스호퍼는 당연히 뭐다? 국가로서 성장하고 싶어서 팽창 정책을 펼쳤다라고 설명하겠지. 히틀러의 대외 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는 어떤 정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은 지리적 조건 또는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정된다고 본 지리 결정론자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왜?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때 당시에는 국가의 행동은 환경에 의해 불가피하게 결정된다고 본 결정론자였다고. 그러니까 나치 히틀러가 옆에 유럽 국가들을 막 점령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영토를 점령하기 시작한 이유가 히틀러가 미친놈, 그리고 히틀러가 이상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환경이 히틀러라는 사람에게 또는 환경이 독일에게 준 그러한 영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맥락에서 나치의 이웃국가 침략은 선과 악의 윤리적 잣대에서 벗어나 있다. 왜? 야,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을 하려면은 그 국가나 또는 한 개인이 어떤 그 나쁜 목적이 있지. 그러니까 그 부도덕한 목적에 의해서 그 행위를 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선하다, 악하다로 판단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히틀러나 나치의 행동은 선과 악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고. 그 이유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윤리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 독일 지정학이 주도했던 학문으로서의 지정학은 나치의 정책과 결부된 탓에 합쳐진 탓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하면서 사이비과학이라는 오명을 얻고 소멸됐다. 맞지? 독일의 그 전쟁을 합리화하는 정책이었으니까 이제 독일이 승리하고 있을 때는 참 이제 떠받들어졌지만 이 이론이 독일이 패전하고 나면은 악마를 도와준 이론이라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소멸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요까지야. 일단 중요한 하나의 개념은 독일 지정학이니까 위에서 본 라첼 또는 하우스호퍼가 말한 이러한 학문 또는 개념을 독일 지정학이라고 이제부터 부를 거야. 필기할 때도 그렇고. 넘어가 볼게.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연합이 주도하는 국제체제가 구축되고 국경선 불변의 원칙이 관철되었다. 국제연합 덕분에 됐다. 그리고 자본주의 진영이랑 사회주의 진영이 이념 갈등으로 팽팽하게 대립하는 냉전이 시작되었다. 냉전 시작.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단락은 완전 그 막 세계사처럼 역사만 쭉 나열하거든. 그래서 그 역사 순서대로 한번 볼게. 이렇게 되고 냉전 시작되고 그 뒤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 관계 보다 비교격 보다 나왔으니까 세모 쳐주시고 비교해보자.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이 국가보다 우선시되던 국제 상황에서는 그 국가와 영토에 관한 연구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다고. 왜? 국가랑 영토가 중요해지려면 국가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국가가 우선이 아니라 대립과 진영간,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옳냐 아니면 자본주의가 옳냐에 대한 갈등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실제 국제정치와 외교정책에서 지리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있긴 있어. 조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강대국이 보이제 여기에 지정학적 이점이 있는 주변 국가에 영향을 미치려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냉전 시대의 이념 문제에 가려져 있던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대되었다. 뭐 덕분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함으로써 갑자기 지정학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국제정치에서 영향력이 컸던 미국의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강조함으로써 지정학의 부활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죽어있던 지정학이 이렇게 다시 빛을 보게 됐다라는 배경만 설명하는 거였지 실제 뭐 지정학에 대한 개념 설명은 없었어. 마지막 단락.
1980년대 이후 시기 갈로치고 지정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함께 현실주의에 근거한 기존 지정학의 전통적 접근 방법을 비판하며 체크할게. 기존 지정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여기에서 정보가 더 이상 없어서 쌤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확신은 못 주겠지만 일단 이 지문의 내용상으로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기존 지정학은 그 독일 지정학을 얘기하는 거다 얘들아. 그치? 앞에 나온 게 독일 지정학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비판하면서 새롭게 나타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지정학의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비판 지정학이야. 비판 지정학. 기존의 고전 지정학은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하는 데 비해 비교격 나왔다. 세모를 치시고 동그라미 쳐보자. 기존의 고전 지정학은 지정학적 행위를 하는 주체를 국가로만 한정했어. 국가만 그런 지정학적 행위를 한다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게 바로 국가만이다 라고 했는데 비판 지정학은 말이야 국가 이외의 비정부기구 기업까지 주체를 확장한다고. 그러니까 국가도 포함하고 기업과 비정부 그 기구도 자신의 영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토 또는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지. 비판 지정학의 성립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이먼 달비 동그라미 치기 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안보 문제와 지정학의 관계를 연구했다. 그에 따르면 지정학의 중요성은 고전 지정학의 핵심 문제인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이 있지 않다. 딱 다시 나오제. 국가 단위의 세계 전략이 있는 게 아니야. 요 중요성은 말이야. 다시 말하잖아 위에서. 이건 고전 지정학 때나 국가로만 한정해놨고 이 사이먼 달비는 여기 있는 지금 비판 지정학의 선두주자니까 얘는 다시 이렇게 이해하겠지. 국가한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보다는 뭐라 그래. 한 공간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다른 공간 사람들을 위험한 존재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간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당위를 심어주는 데 있다고. 뭐가 있다고? 이 지정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따라서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지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중요성이 어디에 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견지하는 정책의 기반이 있는 게 아니라고. 국가가 아니라고.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뭐가? 지정학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고. 됐나? 넘어가 볼게. 이에 따르면 지정학은 영토의 물리적 구분을 넘어서 특정한 정치 집단이 어떻게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혹은 어떤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이러한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 성격이 이전과 달라진다까지야. 됐지? 요 글은 그래서 기존 지정학, 그러니까 독일 지정학이랑 새로운 비판 지정학의 차이점, 공통점을 조금 봐주시면 되고 그거 이외에는 중간에 갑자기 막 역사의 흐름 나왔는데 그러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요 지문을 시험 문제로 내면은 그렇게 고난이도 문제를 못 내고 심지어 이거는 시험 문제를 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지문인 것 같아 그냥. 됐지? 그 다음에 읽어볼게. 비판 지정학은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기존의 지정학적 사고방식과 표현 방식이 국가와 계속 말한다. 기존의 요 방식이 국가와 지역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니 이면에 존재하는 외교정책, 협상, 군사적 위협, 안보기관의 활동, 뭐뭐뭐뭐 같은 복잡한 현실은 묻혀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비판 지정학은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강대국은 뭐라 그래? 이 국가 사이의 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위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그리고 주체는 객관적일 수 없다고 보아. 지리 지식 또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주체가 객관적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 또한 객관적일 수 없다. 따라서 비판 지정학에서 지리는 단순히 관찰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라 의도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 행위가 된다고. 추론하고 있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지정학을 하는 주체, 국가, 기업, 비정부단체 이런 것들이 다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리 역시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면 좀 그렇다. 중립적이 아니다 이거지. 사실 그대로를 기술하는 게 아니라고.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현상을 기술하는 행위가 된다고, 지리는. 이해됐지? 그래서 요까지가 사회10 끝이다. 문제 보러 넘어가자. 자, 1번 문제 보면은 또 내용 전개 방식이다. 2번 보시면 그 지정학의 개념 설명 1단락에 잘 설명했고, 국제 정치 상황과 맞물린 지정학이라는 학문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순차적 서술 굉장히 잘 나왔지. 역사 흐름 쫙 나오면서 지정학이라는 학문이 어떻게 변했어? 독일 지정학에서 비판 지정학으로 국가 중심에서 국가 이외의 여러 단체도 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걸로 바뀌었지. 답이 2번. 2번 문제. 윗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말 꼬아놨는데 그냥 윗글에 안 나온 거 고르라는 거야. 4번 보시면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에서 실제로 지기적 조건의 중요성이 사라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 전혀 본문에 안 나왔다 얘들아. 그치? 전혀 안 나왔다. 넘어간다. 3번 문제. 답 5번 적절하지 않은 거. 독일 지정학이다. 국민의 통일체인 국가의 각 부분이 모두 같은 기능을 하며 부터에서 틀렸네. 각기 자기가 맡은 기능을 하겠지. 같은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건 괜찮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건 괜찮네. 요거 찾고 싶은 사람은 앞에 가시면은 여기 나오지. 여기 나오지. 잘 보시면 되겠지. 라첼 부분. 넘어간다. 3번 됐고 4번 문제.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네. 기획 가볼까? 기획은 비판 지정학을 얘기하지. 비판 지정학. 그럼 비판 지정학에 대한 설명이니까 답이 3번. 강대국 간 힘겨루기가 발생하는 근본적 요인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지. 분명히 뭐라 그랬어? 강대국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그랬지. 여기 보이지? 강대국 사이에 일어나는 힘겨루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비판 지정학은. 그래서 쉽게 답이 3번. 5번 문제 보자. 사이먼 달비. 얘는 비판 지정학의 그 학자재. 읽어보면 80년대 미국의 대외 정책들 중 많은 것들이 지도의 힘을 빌려 시각화된 후 발표되었다. 예를 들어 메르카토르 도법을 이용하여 소련을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붉은 국가로 표현함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더 위협적 존재로 보이게 했다고. 요거만 딱 봐도 뭐고, 지정학이라는 게, 지리라는 게 그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게 아니지. 이거를 자기의 의도를 담아서 표현하고 있지 지금. 비단 시각화 문제만이 아니라 단어의 비유적 사용도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다. 소련은 사악한 제국으로 묘사되었는데 이는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의 확장 정책과 핵무기 문제를 단순히 비난하는 것과 매우 다른 차원의 일이다. 특히 서구 사회 기저에 깔린 기독교 문화를 고려한다면 이는 보이제? 선악의 이분법적 차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뭐가? 이 지도의 힘을 빌려 시각화된 후 발표된 미국의 대외 정책들이. 그래서 이제 5번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그 수특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다. 5문단에. 지금 보면은 어떤 국가가 견제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라는 단어 보이지? 요거 보고 5단락 바로 가면 똑같이 있다. 잘 봐라. 여기에 사이먼 달비 쪽. 여기 법과가 여기 달비 나오지? 달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쪽에. 이거 보이지? 따라서 뒤에 접속사 뒤에 지정학의 중요성이 어떤 국가가 견제하는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된다는 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 맞나? 그래서 굉장히 쉽게 이것도 답이 5번이 되겠다. 6번은 알아서 하시고. 됐지? 자, 그러면 그 본문 내용 정리하러 가자. 내용 정리는 얘들아 생각보다 꽤 많다. 알겠지? 마이크가 저거 지지직거려가지고 손으로 들고 해야겠다 이거. 자, 1단락 정리해볼게. 1단락은 당연히 이제 주인공인 지정학부터 시작을 해야겠지. 지정학. 지정학은 정의부터 적어보자. 정의는 어떤 국가의 지리적 환경이 국가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학문이야. 계속해서 뭐 피동 표현이라면 좀 그렇지만 국가는 영향을 받는 쪽이고 환경은 계속 영향을 주는 쪽이네. 여기서 말하는 밑으로 뽑아볼게. 여기 지정학이라는 거는 영향을 준다.
지정학이 결정을 해주는 거지. 결정. 뭘 결정해주냐? 국가 정체성이라든지 국가가 하는 행위를 결정을 한다. 결정. 엄청나게 파워가 센 거지. 얘랑 관련된 게 이 단락에 나오는 게 독일 지정학 라첼인가? 아무튼 걔 나오지. 독일 지정학 단락이 나오는데 이건 과거 지정학이지. 이 본문에서는 독일 지정학 라첼이라 적어 놓을게. 라첼은 국가를 갖다가 유기체로 비유를 하지. 국가는 인간과 같은 생물체와 같은 유기체다라고 표현을 해. 그리고 밑에 한 개 더. 요 국가에 속해 있는 게 국민이지. 국민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잖아. 됐나? 그렇기 때문에 유기체가 땅에서만 성장을 할 수 있듯이 국민도 마찬가지로 이 땅과 말이야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 그랬어. 맞지? 땅과 국민은 나눌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했어. 그리고 이 유기체를 갖다가 이렇게도 설명을 하지. 유기체는 이제 너희가 알듯이 어떤 부분과 부분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생물체로 이제 기능을 하지. 우리도 뭐 팔, 다리, 머리, 손처럼 각 부분들을 이 전체를 이루고 있잖아. 여기에서 이 부분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나와 있었어.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와도 영향을 주고받고 부분끼리도 영향을 주고받는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뭐 한다? 국가가 성장한다고. 이렇게 함으로써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이 라첼 입장에서는 그 국가의 근본이 되는 그 국토, 영토, 지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지. 그래서 밑에 나오제. 그래서 이 라첼 입장에서 이 지리적 공간은 어떤 의미였냐? 지리적 공간은 위에서 말했던 이 유기체가 성장하는 장이라 그래서 성장의 장, 성장의 베이스. 그리고 이 지리적 공간은 뭐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 힘을 통해서. 힘센 국가가 지리적 공간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므로 뭐 할 수 있어? 국가는 그러한 지리적 공간을 위해 힘을 키운다. 근데 참 이 말도 한편으로 맞는 것 같아.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그 한반도 전쟁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서로 막 땅 뺏으려고 전쟁을 하잖아. 그치? 물론 그 땅이라는 의미가 뭐 자원도 포함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땅 뺏으려고 계속 전쟁을 했었었지. 됐고. 그래서 요까지가 이달락의 독일 지정에 나온 라첼이었어. 얘만 나온 게 아니지. 한 명 더 나왔지. 미안하다 얘들아. 넘버링 좀 하자. 이게 1번이었고 내가 2번 여기 좀 적을게. 이달락의 2번은 하우스오퍼 나와가지고 설명을 쭉 했지. 하우스오퍼는 지리적 조건 그리고 환경이 국가의 행동을 뭐 해준다? 결정 짓는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하는 모든 행동은 환경이 정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윤리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 그랬어. 한 개 더 적을게. 결정하는데 굉장히 불가피하게 국가의 행동이 결정되는 거지. 자의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예를 든다. 뭐 나치의 침략. 나치가 다른 여러 유럽 나라들을 침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윤리적 잣대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지. 어쨌든 여기에서 나온 게 싹 다 독일 지정학의 의견이었지. 근데 독일 지정학이 계속 지속되냐? 아니지. 마지막에 but 어떻게 나와?
독일이 지지, 독일의 패전으로 빠이 되는 거지. 독일 지정학은 이런 식으로 끝이 나버린다. 됐나? 자, 그 다음 3단락 가보자. 3단락은 이제 지정학이 부활할 거야. 자, 3단락 적어볼게. 3단락. 3단락은 이 죽어있던 지정학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배경을 쭉 설명하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요 3단락이 제일 노잼이었어. 왜? 역사만 뒤지게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뭐부터 시작하냐? 2차 대전 후부터 시작을 하지. 세계 2차 대전 후에 국제연합이 국경선 불변 원칙 식을 말해. 맞지? 그러고 나서 뭐 시작하노? 이제 본문에 따르면 자, 냉전이 시작되지. 냉전이 시작되는데 요 냉전에서 나오는 게 뭐였어? 아까 이때는 이념 갈등이 최고조일 때지. 이 이념 갈등이 뭐보다 중요하다? 한 나라의 그 국가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정학의 위상은 어떻게 되겠어? 지정학의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 중요한데. 맞나? 넘어가 보자. 그러다가 다시 1979년 소련의 아프간 침공 요 사건이 있었지. 1979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게 되지. 그러므로서 다시 뭐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정학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해. 그러다가 마지막 카운터는 누가 치냐? 미국의 유명한 헨리 키신저인데, 키신저만 적을게. 키신저라는 사람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고 강조함으로써 다시 이 지정학이 부활하게 된다까지가 3단락 내용의 전체였어. 이게 끝이다. 첫째. 다음 4단락 가보자. 자, 4단락 가면은 드디어 이 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 지정학이 나오기 시작하지. 일단 고전 지정학이랑 비판 지정학을 두 개를 적어놓고 비판해야 되지. 얘를 갖다가 방금 말했듯이 비판을 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뭘 비판 지정학이 고전이랑 비판은 완전 바라보는 게 다르지. 방식이 지금 고전 지정학 같은 경우에는 국가만이 지정학적 행위의 주체라고 하는 거지. 국가만이. 하지만 여기 나오는 비판 지정학은 누가? 국가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도 있다. 비정부기구, 기업, 또 행위 주체로 포함시켰다. 훨씬 더 넓게 본 개념이지. 얘가 훨씬 더 지정학을 넓게 접근했어. 그래서 이제 비판 지정학의 대표적인 주자 사이먼 달비. 그 다음에 사이먼 달비가 나와서 이 지정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국가의 대외 지정학이 국가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은 아니라 그래. 아까 우리 문제에서도 봤었지. 이것도 일단 적어 놓을게. 문제 나왔으니까. 국가 대외 정책의 이론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지. 밑에다 적을까?
우리와 그들이란 말은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와 그들을 구분한다 그래. 이 말은 이데올로기 전파를 말하는 거다. 이데올로기 전파. 됐지? 또 더 말할게. 여기 사이먼 달비에 대해서 더 적을 게 있는데 밑에 칸이 없어서 나는 오른쪽 넘어가서 적을게 얘들아.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사이먼 달비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지리학적 중요성은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데 있다라 그래. 그 중요성은 이데올로기 전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그리고 계속 더 적어볼게. 사이먼 달비 밑에 화살표 치고 사이먼 달비는 그 지정학이 영토의 구분을 넘어선다 그랬어. 넘어선다. 그럼 어떤 것도 될 수 있냐? 두 가지를 얘기한다. 어떻게? 집단의 주장에 설득력을 부여하는가? 요거 본문에 그대로 있으니까 내가 그대로 적는 중이다 얘들아. 그 다음 어떤 전략이 어떤 전략이가 아니네. 어떤 배경이 그 전략을 유효하게 만드는가가 중요하다 그랬어. 됐나? 그리고 마지막인 5단락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냐? 그 비판 지정학이랑 기존의 지정학을 대비시키지. 일단 비판 지정학은 다양한 주체가 어떻게 지정학을 하는가 에 관심이 있다. 총정리. 그런데 여기서 이 지정학을 하는 주체와 그 다음에 지리적 지식이지. 지리 지식 같은 거는 이게 객관적이래 주관적이래. 이거 객관적이 아니라 그랬어.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 비판 지정학에서는 이 지리의 정의를 새로 내리지. 지리는 관찰되거나 기술되는 대상이 아니래. 뭐다 그러면?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는 행위라 그랬어. 행위. 됐나? 이걸 갖다가 지리의 정의로 말한다. 됐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사회 10도 끝이 났고, 뭐 사회 10을 뭐 기존 다른 지문에 비해서 조금 애매하게 이해했는데 싶더라도 이 글 자체가 그냥 그런 거야. 무슨 원리를 쭉 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통점 차이점도 많이도 없고 중간에 갑자기 역사의 흐름까지 내뱉으면서 조금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글 자체가 그런 거니까 너희가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얘들아. 됐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자.